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군은 육해군 모조리 고자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맺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었다. 이 조약의 해군 부분에는 배수량 1만 톤 미만만 건조 가능, 11인치 이하 포만 탑재 가능했고 주포 사거리에 30km 제한이 걸려 있었다. 전함 포격전이 메인이었던 당시 해전 구도로는 이는 정말 치명적인 조항이었는데 독일 해군의 드레드노트급 전함 보유를 금지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독일은 어떻게든 사정사정해서 보유 중이던 전 드레드노트급 6척이 폐기당하는 대참사는 피했지만 워낙 오래된 함선이라 노후화가 심했고 이를 대체하는 신형함을 만드는 것조차도 저 조약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될 판이었다. 일반적인 전함은 대응 방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소한 자기가 가진 주포를 막을 장갑을 가지는 게 원칙이었지만 베르사유 조약의 한계치인 11인치급 함포를 달 경우에는 만재 1만 톤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했다. 당장 드레드노트급의 창시선인 드레드노트가 12인치 포의 배수량이 17,000톤이었다. 11인치 함포를 탑재할 경우 1만 톤 이내에서 기동선과 장갑을 다 잡는 건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전 드레드노트급을 대체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도 충족하는 함선을 고민하던 독일군은 장갑을 포기한다 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응 방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건 당시의 전함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당시 실험 단계였던 함선용 디젤 엔진을 과감히 채용하고 리뱁 접합 대신 똑같이 실험 단계였던 용접 방식 접합이라는 기술적 실험을 감행. 1929년 12,000톤급 순양함 크기의 전함급 11인치 함포를 올린 도이칠란드함이 완성된다. 물론 정확히는 12,000톤급이었던지라 베르사유 조약 위반이었지만 2,000톤 정도 줄여서 발표하는 정도는 지금도 각국 군대에서 알면서도 다 아는 유구한 전통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도이칠란드급은 일단 크기 자체는 미국 펜실베니아급 전함보다 2피트 길었지만 어찌되었든 순양함급 함선에 전함급 화력을 얹어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함선으로 주변국의 충격 그 자체였고 그때부터 이 함선은 장갑함보다는 별명인 포켓 전함으로 불리게 되었다. 독일 내에서 이 함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의 상징이었고 그 상징적 의미에 홀딱 반했던 히틀러는 이 함선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서 2번함 어드미럴 셰어, 3번함 어드미럴 그라프 슈페가 완성되었고 이들이 전 드레드노트급 6척을 대체하면서 독일 해군 총기함으로 운영되었다. 이때가 사실상 몇 년 안되는 도이칠란드급의 황금기로서 독일 해군이 합법적으로 보유 가능한 최고 성능의 전함으로서 독일령의 방위 임무를 도맡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영광도 오래가지 않았으니 1935년 영독 해군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걸려있던 건조 제한이 모두 풀려버렸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방어력이 종이장 수준이던 도이칠란드급은 바로 후방으로 돌려졌고 그나마 괜찮은 기동성을 살려 적 상선을 파괴하는 통상 파괴 임무와 동부 전선의 독일 육군에게 지원 포격을 해주는 사실상 속도 좀 빠른 모니터함에 가까운 취급을 받게 된다. 그나마도 1번함 도이칠란드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름을 가진 함이 침몰되면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초우라는 이름으로 개명당한다. 영독 해군 조약 이후 도이칠란드와 어드미럴 셰어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 참전, 스페인 국민군을 지원하면서 독일의 프랑코 부대에 대한 보급로 방어를 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렇게 도이칠란드급의 활동을 제한시킨 이유는 바로 이 함을 존재하게 한 대응방어 포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전함급 위력을 가졌어도 순양함급이 전함에게 깔짝대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던 것. 결국 실전에서도 이 방어력의 부재는 그대로 드러나면서 3번함 그라프 슈페는 작전 3개월 동안 겨우 상선 9대를 격침시킨 뒤에 영국의 에이젝스, 아킬레스, 엑세터 순양함으로 구성된 3척의 추격대에 쫓기게 되었고 우루과이 앞바다에서 3대1 포격전 끝에 이 셋을 모조리 반파시켜서 내쫓아버리는 화력을 보여주었지만 특유의 방어력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고 가까운 몬테비데오 항구로 도주해야만 했으며 당시 중립국이었던 우루과이 정부가 72시간 내로 항구를 비울 것을 요구한 데다 그라프 슈페가 도망칠 것을 우려한 영국군이 영국 함대가 온다는 역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사실상 전치 4개월급의 중환자 상태였던 그라프 슈페는 결국 랑스도르프 함장의 명령하에 전원 퇴함 후 자침. 랑스도르프 함장은 나치 국기 대신에 프로이센 국기로 자신의 몸을 감싼 채 그라프 슈페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위초우로 개명되었던 일본함 도이칠란드 역시 노르웨이 작전 중 어뢰 한 방에 기동 불가 상황까지 가면서 한동안 항구에 박혀 있어야 했고 결국 소련군에게 노획당하여 표적함으로 절단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함 어드미럴 쉐어는 아무런 화력도 없이 독일 항구에만 있다가 공습으로 가라앉았다. 이 포켓 전함들이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한 이유로는 방어력도 문제지만 급격한 기술 발전 때문이었는데 당장 1941년 진수된 사우스 다코다급이 배수량 35,000톤에 27노트였고 2차 대전 전함계의 최종 보스 평속 31노트, 최속 35노트라는 괴물같은 속력을 자랑하는 45,000톤짜리 나르는 철덩어리 아이오와까지 가면 도이칠란드급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군사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버렸다. 결국 도이칠란드급 장갑함은 순양함급은 전함급 화력으로 찍어 누르고 전함은 순양함급 속도로 기동전을 펼치는 건조 당시에는 참신한 개념을 가진 함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방어력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옴과 동시에 상상을 초월한 함선 제작 기술 발전으로 인해 순양함급에서는 속도로 제압당하고 전함급에서는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는 그야말로 안습의 극치를 찍는 함선으로 기록되고 말았다.